박수 한번 치고 가시죠. 오케이, 시작하세요. 듣다 보면 궁금해지고 보다 보면 책을 결국 가서 서점 가서 사게 만드는 본격 책 읽기 독서 권장 방송 책 읽어주는 기자 둘 김기아 기자입니다. 정현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쇼코의 미소라는 책 다뤘었어요. 자 요거에 달린 댓글 몇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MG 소닉 지님 MG 세대신가봐요. 최은영 작가님 소설집에 우키행과 동생분의 에피소드가 액자소설처럼 끼어있는 판본이었다는 거예요. 아 이거를 뭐 편집을 하나도 안 했대. 당연히 나 드러낼 줄 알았는데. 재밌는 얘기인데 뭐. 그래서 이번 주 책 읽기가 더욱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킹기화 기자의 할아버지에 대한 단편적인 추억 이야기도 좋았습니다. 사실 이번 소설은 제목이 그다지 와닿지 않아서 읽지 않을 것 같았는데 다른 좋은 단편이 가득하다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저도 한 쇼코의 미소 제목은 전 좀 그닥 그렇죠. 예. 예, 약간 읽고 싶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 이제 이번에 다룰 소설은 제목만 보고는 참 읽고 싶은 소설이죠. 그렇죠. 예. 책상 위에 뭐가 있을까? 뭐 없던데 책상 위엔. 다음에 윤선원님이 한지와 영주에 대해서는 전 아직 한지가 마지막까지 영주를 그렇게 차갑게 대한 이유를 몰랐는데 그 이유를 제가 몰랐던 건 제가 말씀하신 그 단순한 사람이었기 때문인가 봐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도 드네요. 책 읽기 1회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잘 보고 있는데요. 책 읽기를 통해서 김 기자님의 문학적 해석력이 넓고 깊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50회를 다 하고 난 평론가 데뷔할 수도 늘 응원하고 있어요. 근데 뭔가 나아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읽을수록. 뭐 그게 보이나 봐요. 그게 왜냐면 말이죠. 여러분 게임을 해도 1레벨에서 10레벨까지는 금방 커요. 근데 또 게임이냐? 근데 90렙에서 99렙까지는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그게 평론가 분들은 이제 99렙에 계신 분들이고 전 1에서 지금 10렙이기 때문에 금방 큰다. 초심자들은 금방 도레미 이런 걸 할 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아무튼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댓글 정 기자도 읽으시죠. 랩걸님이 이분은 이과 대학원생이신 듯? 여리여리한 제목과 표지 때문에 그저 그런 감성 소설이겠거니 하고 무심코 지나쳤던 책을 책 읽기 덕분에 찾아 읽었네요. 읽고 나서 생각이 많아지는 걸 보니 간만에 만나는 좋은 소설이다 싶었고요. 고맙습니다. 저랑 똑같은 생각하셨네. 표지가 좀 별론가 봐. 표지가 너무 예뻐서 봤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인터넷 보면은 쇼코미도 표지 예쁘다는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 이번 이렇게 썸네일 만들 때도 표지를 좀 잘 드러내야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서점에 지나가면서 딱 있으면은 뭐 그냥 뭐 여리여리한 그야말로 진짜 여리여리한 그냥 그저 그런 감성 소설 뭐 연애 소설이 이겠거니 그냥 그러고 저도 그냥 지나쳤거든요. 근데 사실 그 속의 내용은 사실 굉장히 깊이 있는 우리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책 표지 때문에 오해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다음 댓글. 민킴님이 꿈병 현실적인 누추함에 대해서 읽어주신 부분을 듣고 이건 읽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제 얘기일 것 같아 벌써 마음이. 오늘은 두 기자님들께서 꺼내주신 본인들의 기억들이 많은 공감인데요. 부끄러워. 특히 재밌었습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네. 어떤 분이 요런 비슷한 내용이었는데 되게 자기랑 처지가 뭐 비슷해서 막 그 길게 써주셔갖고 제가 화이팅 썼거든요. 근데 뭐 안 믿는 거야. 맞습니까? 뭐 이래서 정유로 맞냐고. 맞아요. 찐이라고 이 자리에 다시 찐이라는 걸 예.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맞아요. 이런 내용 많이 공감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도 읽어주십시오. 요거는 뭐 저희끼리 공유를 했었죠. 접수를 했었죠. 제이님이 내노라 하는 직장 다니는 40대 남자 둘. 40대... 쇼코의 미소를 이라 생각하면서 별 기대 없이 봤는데 재밌네요. 두 분 문학적 감수성이 굉장하신 듯요. 마지막 부분에 예상치 못한 최은영 작가 인터뷰 영상까지 넣어주셔서 더 좋았습니다. 두 분 스코틀랜드 여행 꼭 성사되셨으면. 런던 거주 중인데 두 분 스코틀랜드 오시면 에든버러에서 제가 위스키 대접해드리고 싶네요. 배수아 작가님 작품에 대한 감상평 어떠실지 벌써 기다려집니다. 다음 주 화 기대할게요. 책 봐. 에든버러가 런던 쪽에 있는 데인가요? 멀죠. 에든버러 스코틀랜드에 있는데. 네. 영국 꼭 가보고 싶긴 해요. 굳이 오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가면. 우리 가면. 저희는 근데 정혁 기자는 잘 모르고 있겠지만 저희 이제 진짜 스코틀랜드의 스페이강 근처에 있는 스페이사이드도 가고
위에는 하이랜드도 가고 로랜드도 갔다가 아일레이 섬까지 갈 여정입니다. 그 이제 그 뭣도 모르고 같이 산에 갔다가 공룡 능선 타고 오는 거지. 김밥만 싸들고 갔는데 거의 뭐 김밥 한 줄 쓰고 하고 가는데 이제 히말라야 가는 그런 느낌으로 따라올 것 같은데 아무튼 런던에 가게 되면은 제이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증류소는 두 군데만 가면 되지 않나요? 뭐 그런가요? 저는 꼭 가보고 싶은 데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스키 대접. 저희가 또 위스키 대접 해봤자 또 많이도 못 먹어. 이래도 한 석 잔 먹으면 막 아니죠. 막 이러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가면 또 또 주량이 좀 달라지죠. 스코틀랜드의 그 풍광과 그렇지. 이게 취해서 그렇지. 스코틀랜드인의 그 팩이 또 치마 입고 그리고 또 이제 영화 보면은 거기서는 위스키를 이렇게 이만큼 따라서 한 번에 마시더만. 빡센데. 아무튼 저도 치마 입고 마시는 걸로 스코틀랜드. 아우 극혐. 어우 기대해 주십시오. 자 이번 주에 다룰 소설은 저기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막 사적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저 그때 고등학교 때 여사친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기억나시죠? 모르시는 분은 여기 보고 오십시오. 그래서 갑자기 이제 까먹고 살다가 생각도 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방송 때 뭔가 후속 보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연락처를 봤더니 연락처가 없더라고. 한 십몇 년 동안 연락을 안 해서 이제 막 수소문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한 며칠 만에 연락처를 찾아서 이제 인사를 했지. 자니? 그러니까 잘 지내니? 십몇 년 만에 연락을 했는데 안녕 해놓고 우리 링크 보내고 요거 일단 몇 분부터 보고 얘기하자 이러고. 다른 의도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일단. 보고 얘기해라. 그걸 보더니 그걸 봤어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몇 분부터 몇 분까지 봐라 하고 이제 그 부분을 알려줬죠. 딱 보자마자 옆에 있는 기자분 정리 너무 잘하신다. 못난 짓만 골라서 했다는 그 말을 어쩜 그렇게 자기 속이 시원하셨겠네. 그러면서 야, 내 과거사를 저분이 다 요약해 주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그래서 잘 지내신답니까? 유튜브도 잘 모르고. 정말? 유튜브 뭐 이거는 그래서 방송은 아직 안 나간 거지? 그래서 야, 이 사람아 유튜브를 보여줬잖아.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무슨 얘기하다 싹 가는 그랬더니 무슨 뜻이야? 뭐 네이버 찾아봤어. 굉장히 모범생이셨나 보네요.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 이 지금 시간을 달리는 우리 정연욱 기자. 그렇구나. 구독 그래도 누르시라고. 했죠, 당연히. 예. 구독자만 늘어나면 되는 걸로. 아무튼 옛날에 생각하는 김에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들도 옛날에 내가 못난 짓 했던 전 여친, 전 남친 다 연락하십시오.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진짜. 아무튼 술 먹고 사지 마십시오. 술 먹으면 더 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 제가 다룰 책은 배수아 작가의 에세이스트의 책상, 에세이스트스 데스크, 또 영어. 데스크 오브 에세이스트. 에세이를 쓰는 사람의 책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딱 제목을 듣고 전혀 예상이 안 됐어요. 무슨 내용일지. 그렇죠. 에세이를 쓰는 사람의 이야기겠구나. 근데 그 책방에 가서 표지를 봤는데 수녀님? 그래서 수녀원에서 에세이를 쓰는 얘기인가? 막 그랬는데 내용을 읽어봤는데 그래서 내용은 언제 시작하는 거지? 이렇게 봤어요. 언제 다 읽었어요? 저 어제 다 그러니까 읽었어요. 어제 많은 분량을 하루에 소화한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쉽지 않은 읽는데 속도가 나는 책은 아니에요, 확실히. 힘들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먼저 정연욱 기자는 일단 대충 여러분 느낌만 좀 아시라고.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저는 독일을 워낙 좋아하고 로망이 있고 그다음에 클래식 음악을 베토벤 좋아하기 좋아하고, 때문에 그런 코드가 많이 있어서 쇼스타코비치 계속 나와요. 그런 부분 때문에 끝까지 재밌게 볼 수 있었으나 솔직히 호감은 가지 않았어요. 그렇구나.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쉽진 않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근데 일단 이 책 스토리부터 일단 정리를. 스토리부터. 예. 스토리를 여러분 아시죠? 정연욱 기자의 1분 요약. 어떤 소설도 정연욱한테 걸리면 1분으로 그냥 저희가 타이밍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자, 주인공 나는 20대 여성으로 추정되고 독일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근교에 거주하고 있는데
유학 중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M이라는 여성인지 남성인지 모호한 M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나의 정말 영혼의 반쪽을 드디어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애를 하지만 알 수 없는 뭐 이렇게 뭐 뒤에 나오긴 하는데 모호한 이유에 의해서 이제 결국은 M과 사랑의 결실을 이루지 못해요. 중간에 이제 한국을 잠깐 떠났다가 들어오는데 다시 독일에 돌아와서도 M과 재회하지 못하고 요아힘이라는 이제 남자친구와 이제 뭐 집에서 동거 비슷하게 하지만 끝내 M을 다시 만나지 않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그 스토리는 그게 단데 그 과정이 이제 시간이 막 뒤죽박죽 되고 작가의 독백이 워낙 많아서 그 감상적인 그 독백들로 채워져요. 그 사이의 일들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M의 성별이 참 이 소설의 화두죠. M은 여자잖아요. 여자인데 이제 여러 가지 평이나 작가의 말을 보면은 이것은 여자라고 할 수도 있고 남자라고 할 수 있고 모든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것들을 다 쏟아부은 캐릭터다. 1분 끝났어. 예. 라고 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런 그 내용인데 이 중간중간에 그 과정 이야기, 자기 이제 생각의 어떤 의식의 흐름 같은 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다 풍성하게 담아낸 내기 때문에 이야기가 책 한 권이 너무나 되는 건데 풍성하죠. 너무 풍성한데 자 일단 이 에세이스트 책상 이게 50선에 꼽힌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소설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건데 우리 시대의 소설 왜 꼽혔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50편 중에 제일 파격적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굵직한 수상은 아직 없어요. 그래요. 이 배수아 작가가 물론 상을 뭐 동서문학상이나 네. 뭐 한국일보문학상 뭐 타긴 했지만 음. 이제 보통 우리가 아주 그 메이저급 문학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동인문학상, 뭐 이산문학상, 대산문학상 뭐 이 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을 수상하지 못하셨고 그다음 독일에 거주하고 계시고 지금 실제로 독일에 네, 계세요? 독일에 있어요. 그래서 리포트 보셨겠지만 그 리포트를 저희가 독일 가서 찍은 게 아니고 남편 독일 분이 영화 감독이세요. 그래서 그 멋있다. 남편이 찍은 영상들이에요.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뒤에 영상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 감독분이 찍은 KBS 리포트네요. 이 뉴스의 어떤 질감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멋있겠다. 심지어 흑백으로 우리가 촬영했는데 그렇고 창작보다 좀 제가 보기엔 번역의 비중이 좀 더 높은 분인 것 같아요. 독일 문학을 많이 번역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등단하신 93년에 등단하신 뒤로 오래됐구나. 아주 파격적이고 뭔가 문법을 파괴한 작가라는 평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평단에서도 호불호가 극단적으로 갈려. 그리고 사실 뭐 많이 팔리는 작가는 절대 아니고. 그래서 저도 이 명단을 처음 봤을 때 이 좀 의아한 면이 없지 않았고 왜냐하면 잘 몰랐으니까. 저는 차점자들을 알잖아요. 그렇죠.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분들을 아는데 그분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조금 의아했지만 어쨌든 이분이 들어감으로써 그 50편이 좀 풍성해지긴 했죠. 그래서 저는 그 독특함 때문인 것 같다. 개성. 그 본인은 그래서 어떻게 봤습니까? 좋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소설을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쓰는 소설이 있고 내가 누군지 보여주고 싶어서 쓰는 소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꾼으로서의 네. 그 소설가가 있고 네. 내가 이런 삶이다라는 쪽의 소설이 있고.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는 앞에 거를 소설이라고 생각하죠. 잘 팔리고 또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네. 세니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황세현 선생 같은. 그렇죠. 거. 예. 근데 이건 전형적으로 후자의 소설인 것 같아요. 나를 드러내는. 근데 그 방식이 이게 그러니까 저는 좀 사실 제 취향도 아니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소설이든 영화든 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소통이잖아요. 독자든 뭐 관객이든. 근데 그 소통에 있어서 좀 불친절한 작품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면이 다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호감을 갖기엔 좀 어려우나 이 작가의 취향이 저랑 비슷한 구석이 많아서 읽는 데는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취향 타는 소설이다. 네, 아주 호불호 갈리는 호불호. 네, 호불호 갈리는 소설이라고 합니다. 매불매. 그렇지. 죄송합니다. 매불매 갈리는 소설이라고 하는데 저는 약간 저한테 있어 소설은 솔직히 얘기해봐요. 저한테 있어 소설은 그 다른 세계로 풍덩 빠지게 해주는
뭐 그렇다면 그런 건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나오는 그래서 저는 내가 약간 그래서 이 책 읽기 하면서 여성 작가가 쓴 소설을 제가 되게 좋게 평가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왜냐하면 저한테는 새로운 경험이고 나의 어떤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또 삶에 대한 이 식견과 이런 걸 좀 넓혀주는 계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맙게 읽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여자가 아니니까. 내가 여자가 아니니까. 예를 들어 저는 남자랑 소개팅한 이야기를 쓴 소설이 있으면 재밌게 읽을 것 같아요. 남자랑 소개팅할 일이 없잖아 내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소설 같은 경우에도 여성이 독일에 혼자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제 가서 몇 년 동안 살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거기서 이제 여성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뭐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다른 남자에 대해서 질투를 하고 뭐 그런 그리고 아마 여기에 나온 이런 주인공 굉장히 뭐랄까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외부에 그러니까 보는 대중들의 어떤 취향을 굉장히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여성과 저는 아마 깊이 대화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저는 되게 대중문화도 되게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 클래식적인 어떤 그런 이제 문학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그런 거 되게 소중하다. 저는 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한쪽을 되게 무시하는 건 되게 지적으로 좀 게으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 쉽게 말하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이제 뒤에 나와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이 대목이 나와요. 아마 제가 그런 여성분과 길게 대화할 일이 아마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책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뭐 그런 게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역시 호감은 아니군요. 호감을 갖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이 나오는 어떤 자기 독백이나 이야기들이 저한테는 좀 과하다라고 좀 느껴졌어요. 저는 너무 많이 얘기를 한다. 그리고 그 흐름의 순서도 좀 잘 이해가 안 됐고 그리고 나오는 이 예시 같은 것들도 독자를 배려해서 쓴 예시 같은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작은 예를 들어서 여기 조인트랑이 나오거든요. 조인트 파는 사람 이렇게 조인트를 피운다 이런 게 나오는데 조인트가 뭔지 설명이 전혀 안 돼 있는데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잘 뭔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걸 좀 설명을 해주는 그런 씬 같은 게 하나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근데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당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상들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뭔가 친절한 소설은 아니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독서는 사실 지극히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잖아요. 그 취향이기도 하고 제가 2016년에 독일 여행을 갔거든요. 혼자 2016년에 그 제주 제가 발령받고 그 제주에서 근무할 때 이제 휴가를 독일로 갔는데 그 독일은 여행하는 방식이 약간 좀 다른 나라와 달리 소도시들을 한 하루 이틀씩 머무르면서 계속 이동을 해야 돼요. 왜요? 그냥 뮌헨에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뮌헨 같은 큰 도시는 그냥 쭉 거기 있어도 되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휴가 가면은 뭐 한 도시에 쭉 있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유럽은 가면 이제 간 김에 뽕 뽑아야겠다 이러고 아니 그냥 독일 안에서만 있더라도 네. 그냥 뮌헨 안에 있으면 사실 솔직히 말하면 큰 재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다녀야 되는구나. 저같이 클래식을 좋아하면은 정말 한 달 몇 달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뭐 파리나 런던처럼 뭐 볼거리 즐길거리가 사실은 다양하지 않아요. 독일에 여행 기획하고 계신 분들 잘 음악이나 축구를 좋아하면 뮌헨은 뭐 주구장창 있어도 재밌겠지만 이게 사실 그 독일 도시들이 작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으로 유럽 여행 가는데 캐리어를 안 들고 배낭만 메고 갔었거든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이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프랑크푸르트로 들어가서 바이마르라는 소도시가 있어요. 옛날에 저 괴테 바이마르 뮌헨 네, 아닌가? 아니. 그런 특팀 있지 않나? 바이에른. 바이에르에? 아무튼 바이마르는 이제 리스트란 작곡가가 살았고 바이마르 공화국. 그다음에 뭐 그쵸 그때 수도였죠. 실러 저 괴테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되게 유서 깊은 도시인데 거기 거쳐서 라이프치히 거쳐서 베를린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라이프치히에 가면은 그 우리 괴테 제일 유명한 파우스트가 뭔지 알죠? 그죠? 악마랑 거래하잖아요. 그 악마랑 거래하고 나서 거래가 성사되고 악마가 데려가는 맥주집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게 좋다. 아우어 켈러바우라고 거기 실제로 그 소설에 악마가 있어요 거기? 악마 상이 앞에 있어요. 오 좋다. 그 관광객들 다 거기 가. 가야지. 그래서 기차에 내려서
숙소에 짐 내려놓자마자 글로 갔는데 어. 처음으로 약간 여행 우울증이 막 몰려오더라고. 왜 우울증이 뭐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제주에서 살았기 때문에 되게 외롭고 좀 고립감을 느꼈는데 이 라이프치히라는 낯선 곳에 오니까 내가 돌아갈 데가 없는 느낌이 들더라고. 돌아가봤자 제주잖아. 낯선 사람들이고. 그래서 막 갑자기 섬에 있는 것 같고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 그때의 감흥들이 사실 이 책을 읽으니까 막 생각나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를린을 갔는데 그때 풍경 같은 게. 베를린은 가면은 일단 베를린이라서 그 거리 이름들도 여기 잠깐씩 나오는데 뭐 칸트 슈트라세, 뭐 로자 룩셈부르크 슈트라세, 거리 이름이 막 그래. 다 아는 사람이야. 우리로 다 아는 치면은 사람이구만. 세종로 그 광화문 큰 서울에서 제일 큰 그 거리 이름이 베를린의 운터데 린덴인데 보리수 나무 아래 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뭐 시와 음악과 문학이 계속 거리에 넘쳐 흐르는 보리수 나무 아래는 그 석가모니 아닙니까? 슈베르트 보리수의 가곡에 나오는 물론 석가모니가 석가모니도 깨달음을 불교가네 불교. 그래서 굉장히 그 색다른 감흥이 있어요. 정말 야 거리 이름이 이렇다고 곳곳에서 막 사람들이 뭐 이렇게 내뱉는 단어들이 뭐 아도르노, 벤야민 이런 단어들이 막 어디 카페나 서점이나 뭐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독특한 분위기가 여기 보니까 막 그때 생각이 나서 저는 그래서 즐거웠던 거지 이 독서가. 책 자체는 이 캐릭터가 너무 싫었어. 솔직히 말하면. 이게 이제 사실 에세이스트의 책상이라는 제목이 저는 이게 에세이라는 자전적 얘기라는 선언이라고 봐요. 작가가. 이거는 내가 소설가로서 쓴 게 아니고 에세이스트로서 쓴 겁니다. 라고. 그러니까 저는 다분히 자기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나가 너무 싫었어. 왜냐하면 이게 중간까지는 참 이 독서가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향에 따라서 가면 되는데 이게 이제 M이라는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계속 소설이 가잖아요. 근데 소설의 한 3분의 2쯤 가면은 갑자기 그러니까 그때까지 의심의 여지 없이 M은 남자고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면서 읽다가 M의 젖가슴이란 말이 나와.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남자한테 쓸 수 있는 편이 아닌 것 같아서 그때부터 이제 독서가 더뎌지는 거지. 앞을 다시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M은 여자였잖아요. 여자예요. 그 보면은 에리히라는 그 친구가 파티를 초대했을 때 이제 둘이 이제 처음으로 손잡고 이제 둘이 이제 M과 손을 잡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 양아씨들 빨리 이쪽으로 와 여기 남자들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둘 다 여자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M은 그 주인공이 이제 독일어 교습을 받기 위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독일어 선생님. 네, 독일어 선생님 치고는 너무 현학적이고 문학적이셔서 우리가 ABC하고 저 식당에서 간단한 회화하고 이거부터 배워야 되는데 당장 내가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독일어는 안 가르쳐주고 막 이상한 뭐 저 문학 잡지 여기 읽어보세요. 막 어려운 단어들 밀가루는 안 가르쳐주고 사고의 개념의 확장 막 이런 것만 가르쳐주는 거야 독일어 선생이. 선생으로서는 별로 이렇게 케미가 안 좋았지만 그런 분 바로 잘려요. 근데 이제 둘이 사랑을 느껴서 금방 연인이 되고 그래서 이제 금방 아니야 꽤 걸려 연인 되는데. 아니 일주일 만에 어쨌든 수업을 안 했다며. 다음 선생님은 이제 꽤 잘 가르치는 에리히 지금 얘기한 남자 선생님이었어.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장문 숙제를 내주면 내가 M에 대해서 이제 막 이렇게 사랑의 감정을 담아서 막 이제 써서 막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장문이라는 게 이 사람이 나가 한국에서 작가였기 때문에 내가 이게 우리가 영어 장문하면 유치한 글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자존심 상해서 수치스러움을 막 이렇게 무릅쓰고 막 이렇게 이제 써서 낸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선생님이 파티를 하죠. 유럽은 홈파티를 많이 하더라고. 집으로 막 초대해서 이렇게 뭐 간단한 음식과 술 마시는. 거기 이제 M하고 같이 가는데 그 M하고 신나게 놀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M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나 저 L이랑 잔 적이 있어. 그때부터 이제 관계가 파국이 되는 거지. 나는 저 M하고 내가 사랑하는 M하고 잤다는 저 L이한테 M에 대한 감정을 담은 장문을 냈는데 이 둘이 그런 관계였단 말이야. 거기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강렬한 그 질투, 소유욕으로 인한 질투를 느끼면서 이제 이 관계가 끝나죠, 거의. 근데 게다가 이제 A는 남자기 때문에 이제 남성이 줄 수 있는 성적 쾌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나오잖아. M이 여자였네. 아니 그 전에 나온다니까 둘이.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아가씨들이라고 하고 나오잖아. 나는 그래서 그거는 그래
이거는 남자지만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어. 여기까 젖가슴이라고 남자도 표현할 수 있겠지. 그치 젖가슴이 젖은 안 나오지만 뭐 흉부 운동 많이 한 사람인가 그쵸, 보다. 그쵸. 근데 그렇게 치고 중간중간 계속 허약한 그게 나왔거든. 맞아. 저 엄청 굉장히 말랐다. 짜증나고 혼란스러우면서 이제 독서 뒷부분은 되게 별로였어요. 아 이거 편견이 많네. 전 처음에 아가씨 때부터 아 이거 둘이 레즈비언 커플이시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계속 이게-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했어. 왜? 왜냐면 심지어 이 아 표지를 봐요. 여자가 셋이잖아. 배수아 작가가 지금 남편이 있거든. 아이 그랑 뭔 상관이야. 여기 저 여자가 셋이에요, 여러분. 이게 표지 보면은 하나 둘 셋이거든요. 그래서 아 여자 세 명이서 뭐 이렇게 하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건가? 아 뭐 그래서 생각했지. 계속 이거는 남자일 거야. 아니야 이거 뭐 이게 과한 이거 설정일 거야. 하다가 이제 이건 도저히 이제 이거는 더 이상 남자가 여자일 확실히 알수 수밖에 있죠. 없는 그 확증이 나오는 순간부터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그 나 에리랑 잔 적 있어. 근데 거의 뒷부분이잖아 소설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게 막 어그러지더라고. 왜? 다시 막 앞을 보게 아, 되고. 그렇지 그런 거 있죠.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이 독서의 상상이 다 무너지잖아. 그렇지. 우리 전에 읽었던 소설도 그런 거 하나 있지 않았나? 봐요. 나중에 나오는 거. 뭐였지? 아, 이 책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거 소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네. 기억이 안 나네. 김혜란 소설이었나? 아니 그 김현수 김현수 소설에서. 때 맞아. 맞아 김현수 소설이었던 맞아, 것 같아. 맞아, 거기서도 맞아. 약간 남자 여자 마지막에 그 편집장인가 누가 히말라야 뭐 히말라야만 가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봐야지. 그 앞에 다시 가서 그러면 이제 왜냐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생각이 다르니까. 전 그런데 이게 보면은 2003년에 이런 소설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게 2003년 소설이에요. 2003년만 해도 이런 지금같이 이렇게 뭐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엄청 개방적이지 않았거든요. 2003년만 해도 그죠? 유럽은 그냥 그런 뭐, 아니 저 사회주의가 있어. 유럽은 뭐 되게 아니, 그러니까 선진적인 줄 그런 거 알아. 봐. 아니 뭐 진짜 무식한 소리야. 그 유럽이야 독일이야말로 스킨헤드 나치 네오나치들이 그렇게 테러하고 동양인들 비하하고 아니 그런 그러니까 게 이제 있는데. 그런 분위기니까 이렇게 썼겠죠. 나는 이게 너무 둘 다 독일에 안 살아봐서 몰라. 모르고 그냥 모르. 넘어서 그런데 그런 경험 하잖아요. 미국 가봤잖아. 가봤죠. 그럼 지하철에서 막 그 다정하게 손잡는 남자 커플은 우리나라 서울보다는 훨씬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뭐 정혁 기자랑 저랑 거리에서 손잡고 다니고 이러면 뭐 되게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 태극기 할아버지가 와서 막 뺨한테 후려치실 수도 있죠. 우리는 아직. 그렇지. 아직 우리나라 이제 좀 그런 분이 많이 계시기 네. 때문에. 이게 저는 근데 저는 솔직히 M이라고 자꾸 하고 뭔가 남성 같은 대화가 안 나오길래 이렇게 M이라고 쭉 나오길래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에이, 계속 했어요. 그리고 계속 같이 살잖아. 남자랑 계속 같이 살면은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걸 물어보고 싶. 난 지금도 풀리지 않는 게 이 요하임이랑 도대체 무슨 관계인 거야? 요아임은 그냥 그냥 아니 같이 되게 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자잖아 요하임은. 왜냐면 요하임 명백히 남자예요. 근데 되게 무시하잖아. 그러니까 주인공이. 연인은 아니야. 연인 아니지. 근데 같은 집에 살아. 그냥 뭐야? 얹혀 사는 거지 그냥. 그리고 M하고 셋이 친구였어. 음. 그리고 M을 좋아하는 것도 알아. 그러니까 제가 사실 M이 여자인 걸 알기 전까지는 이 관계가 재밌잖아. 그렇지. 그리고 묘한 긴장감도 있고 그 설정도 다 깨지는 거야. 왜냐하면 남여여랑 여남남은 이 구도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 분위기도 다르고 성적 긴장감도 다르고. 그래서 난 근데 그건 전부 다 이성애자라는 그 기반 하에서 그렇죠. 그러면 요하임도 동성애자인가? 그래서 그럴 수도 여자랑 있죠. 같이 살아도 아무 사고가 안 나는. 그렇지. 저는 단 그럴까 생각했는데. 근데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요아임은 보면 약간 30분 되고 그럼 끊고 와. 끊고 한번 끊고. 끊고 중간에 말 끊기가 그래가지고 박수 한 번만 더 내쳐주세요. 요아임은 그러니까 되게 세속적인 인물로 나오잖아요. 아주 현실적이고. 내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들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보고. 그리고 좀 약간 매너가 없지 않아요? 매너가 그 없어. 초반에 성탄절에 자기 집에 이제 가잖아. 거기서 뭘 그래? 자기 집이 아니라 친구 집에 가서 이제 파티. 아니 자기 엄마 아빠 집에 가잖아. 그렇지. 거기 갔다가 가지. 엄마가 이제 막 요리 막 하면 이제 형이 가서 돕고 있는데 그 같이 간 주인공이 너는 왜 안 도와? 그럼 내가 그런 걸 왜 해? 그러잖아. 이 싸가지 없는 전 약간 우리 그 나라 사람들의 추석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안 보셨죠? 안 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여기 뭐가 나오냐면 독일의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이브에 온 가족이 모여 크리스마스니까 모여가지고 음식을 하는데 누나만 해. 그리고 요아임이 새끼는 소파에 앉아가지고 누워 있어. 형. 형이 하나? 요리를? 요리가 한 명만 하고 엄마랑 형. 엄마. 그 이제 여기 주인공이 넌 왜 가서 안 돕냐니까 내가 그걸 왜 나 한 번도 한 적 없어. 그리고 버티고 누워. 그리고 모여가지고 있는데
가족이 계속 싸워. 말도 안 해 별로. 말도 안 해. 그냥 조용히 그냥 먹고 오리고기 먹고 선물 억지로 교환하고 바로 따로 가요. 우리네 풍습과 똑같다. 우리나라 그 꼴배기 싫은데 모여가지고 싸우고 뭐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우리의 어떤 명절과 똑같다. 여기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 재밌었어요. 뭔가 그러고 나서 파티를 가는데 친구가 하는 파티에 이제 요하임이 이 여주를 데리고 이제 가거든요. 데리고 가는데 거기서 이제 하는데 여주는 이런 파티가 너무 짜증나고 싫은 거야. 인싸들 파티 싫어. 약간 기본적으로 약간 아싸로 나와요 주인공이. 아싸로 나오고 M도 아싸야. 그래가지고 이제 모여 얘기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또 얘는 또 독일어를 잘 못하잖아. 한국 사람이니까. 그 독일어도 못하는데 지게 독일말로 막 떠들고 막 있으니까 얘는 끼고 싶어도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 가자고 한 요하임도 싫고 여기 분위기도 싫고 나는 왜 여긴 어디?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막 듀스인 거예요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나고 나 집에 갈래. 그러니까 요하임은 야 너 지금 네가 지금 간다고 하면 네 파티 주최자에 대한 신뢰다. 너 파티 와가지고 밥은 그렇게 음식은 다 객석에 다 처먹고 그 이제 슬슬 이제 얘기하려니까 그때 또 가냐 너 그지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하임 말이 난 다 맞더라고 보면은. 서로 되게 쿨해. 뭐가? 요하임이랑 주인공이 다 쿨하다는 게 뭐냐면 다 지 하고 싶은 말만 해. 근데 뭐 기계적으로 받아들여. 그래 네 말이 틀리진 않다. 뭐 이렇게. 이게 약간 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대판 싸우거나 너 어떻게 말 그렇게 해? 넌 원래 그랬어 이러면서 싸울 텐데 그러지 않고 또 같이 또 나와. 나와가지고 요하임은 야 너 때문에 와인 못 먹었잖아. 그러면 나 때문에 못 먹은 건 맞지. 근데 너만 아니었으면 지금 와인 먹었을 텐데. 이 아유. 얘기를 4번을 해. 구지구지한 새끼가. 야 1절만 해. 왜 4절 해 자꾸. 그렇지. 계속 얘기를 해요.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와인 먹었다. 적당히 해. 내가 봤을 때 작가님이 그런 친구 하나 있었나 봐. 왜냐하면 억지로 그런 캐릭터를 창조하기 정말 힘들거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한다는 게. 근데 거기서 이제 새해에 뭐 불꽃놀이 하는 축제가 있나 봐요. 독일에는 애들이 막 쏘나 봐. 자동차에다가 거기서 막 폭죽 피하면서도 야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 와인 먹고 있었는데 그 얘기 계속해. 요하임 약간 귀여운 캐릭터이지 약간 좀 밉상 캐릭터인데 약간 쿨하고 저는 뭐 귀여웠어요. 진짜 그쯤 되면 싸움 날 텐데. 싸움 날 텐데. 야야 와인 사줄게. 적당히 해. 적당히 하라는데 얼마 먹을래? 그러니까 근데 그럴 돈이 없는 정말 가난한 고학생으로 나오긴 해요. 여주인공이. 자, 그래서 이 에세이스트의 책상 우리가 지난 쇼코의 미소 같은 경우에도 연애 소설이라고 표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지만 사실 성장 소설이었지 않습니까? 네. 정연욱 기자는 이거를 연애 소설을 봤습니까? 아니면 좀 성장 소설이라고 봤습니까? 성장 소설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왜냐? 성장을 안 해 주인공이.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이 주인공이 그 현학적인 정신 세계 그리고 뭐 이렇게 아주 고급스러운 취향. 지적 우월감이 너무 과해. 뭐 그런 거를 그냥 뭐 동경하면서 보다가 네. 그 이제 그 내 절대적인 사랑에 이 까다로운 주인공이 정말 이제 사랑을 다 바치는 그 M. 그 시작부터 나오거든요. M이 계속 누구야? 뭐 이러면서. 근데 그 M에 대해서 그 관계가 끝나는 것도 결국 얘가 다른 남자랑 잤다는 걸 알고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는 대단히 홍상수스러운 이유야. 그러니까 이유는 굉장히 그 형이하학적이야. 그렇죠. 이 얘가 보여준 정신 세계의 그 지적 허영에 비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다 똑같구나. 뭐 아무리 포장을 하고 무슨 철학자를 갖다 들이밀어도 결국 사람들이 마음 상하고 관계가 깨지고 상처받는 거는 너 쟤랑 잤지. 그거지.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M을 사랑할 때는 굉장히 플라토닉하게 러브를 한단 말이야. 뭐 되게 자기 다른 것처럼. 굉장히 정말 플라토닉 러브의 끝이에요. 무슨 얘기하는 거에 대해 다 감탄하고 얘가 말하는 철학자나 얘가 하는 말 일침에 막 너무 충격을 받으면서 영혼이 막 그런 쪽에 막 풍성하게 그 M이라는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사랑에 빠지고 결국에는 M도 또 되게 성적으로 매력적인 캐릭터로 안 나와요. 되게 삐쩍 말라있고 얼굴이 하얗고 병약하고 그런 캐릭터인데 결국 이제 질투를 느끼는 계기는 저 남자랑 넌 옛날에 지금 잔 것도 아니야. 어제 잔 것도 아니야. 아주 옛날에 잔 적이 있다는 건데 그것도 M이 지가 얘기를 해. M은 왜 얘기했을까? M은 이게
여기 나오잖아요. 이거 나 들으라고 한 말이구만. 나를 열받게 하려고. 열받게 하려고 한 거야. 나의 어떤 소유욕과 질투를 자극하려고. 라고 이제 혼자서 막 소설을 쓰죠. 그것도 유치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무리 저 클래식 듣고 뭐 수준 높은 소설 보고 독일어 공부하고 이래도 똑같은 지점에서 열받고 질투하고. 저는 M이 이제 이 여주한테 난 사실은 L이랑 잤어라는 얘기를 한 게 저는 약간 좀 다르게 본 게 M 입장에서는 정식으로 그러면 너랑 연애를 하고 싶다는 그런 선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했어요. 자, 나랑 사귀려면 이거 알고 사귀어라. 나는 뭐 양성애다 애자다. 내가 바이섹슈얼이다라는 선언일 수도 있고 내가 한때는 내가 뭐 남성의 것을 받아들였던 경험도 있지만 이런 나라도 괜찮다면 사귀어 우리 만나보자. 뭐 이런 어떤 고백? 그러니까 본인이 M이라는 사람이 되게 도덕적인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자신의 어떤 도덕관념, 도덕체계 안에서는 내가 옛날에 쟤랑 잤었다는 사실을 이제 얘한테 심지어 얘의 독일어 선생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여주한테 내가 이 얘기를 안 하고서는 너와 도저히 만날 수 없다는 그런 생각? 그런 어떤 자의식? 그것 때문에 이제 말한 게 아닐까? 저 진지하게 관계를 좀 돌이켜보려고 잘해보려고 진짜로 영혼 대 영혼으로 저는 그래서 M이 말한 게 아닐까? 그러면 각 잡고 얘기해야지. 각 잡고 근데 또 이게 그럼 하찮게 그냥 흘리잖아. 그건 잘 모르겠어. 그건 그냥 용기가 없었을 수도 있고. 저는 이건 뭐 저의 어떤 철저하게 저의 생각으로는 저의 관념과 상식으로는 그런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이 M의 무슨 변명처럼 아무 의미 없었어. 이거는 다 거짓말이고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이제 양아치죠.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쓰레기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근데 그렇게 포장을 한 거지. 그치, 포장을 하고 이제 위로. 그러니까 아니야, 별거 아니었어. 근데 내가 말하고 넘어가야겠어. 이런 나라 좋다면 이제 해줘라고 했는데 이제 안 괜찮았던 거지. 여주는 안 괜찮아서 그때부터 이제 개빡쳐가지고 이제 막 나락으로 영혼의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이 독서의 어떤 내 정서가 달라졌어. 아유 진짜 뭐 그런 분들 저 많이 봤거든요. 되게 나는 좀 다른 사람이야. 감수성이 달라. 그리고 나는 아주 영원의 것을 추구하는 되게 현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 나는 일상의 그 너희들의 어떤 생활에 찌든 그런 삶과는 달라. 라는 사람들이 실제로 일상에서 얼마나 어떤 사람이든 간에 서로 어울릴 때 지켜야 할 선과 예의가 있고 상식이 있고 근데 거기에 무지하거나 대단히 취약한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되게 그런 부조화가 그 사람을 좀 우습게 만들어. 제가 좀 말을 알아듣기 어렵게 좀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제가 겪어보지 않으면 사실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까 좀 똑같은 얘기지만 에세이스트든 뭐 소설가든 이 지점은 그냥 아주 원초적이고 저열한. 그 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M은 단지 순수한 육체적 호기심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서 M은 내가 상처받을 것을 미리 계산했을 것이 분명했다. M은 에리히가 그 남자애가 페니스를 가진 남자이며 보통의 여자들이 추구하는 보통의 쾌락을 제공한다는 그 사실을 강조해서 말한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M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에리히에게 질투심을 느끼진 않았다. M은 에리히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았지만 그냥 육체적 호기심 때문에 한번 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M은 페니스로 인해서 연결되는 관계는 좋아하지 않았다. M은 그것까지 나를 속일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자웅 결합의 쾌락에 순응하기에는 M은 너무나 독립적이고 너무 중성적이고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저항적인 사람이었다. 나는 그런 M의 모든 것을 지금도 잘 기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한번 절망에 빠졌다. 앞에 얘기를 다 부인해. 알아. 자기한테 하는 얘기지. 오빠 알아. 오빠 뭔 얘기인지 알아. 아는데 갑자기 그 뒤부터가 이제 지옥인 거지. 근데 나는 명분상으로 M에게 도덕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M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M이 현관문 앞에 무릎 꿇고 앉았어. 그것도 갑자기 또 좀 과해.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등장인물이 좀 이해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예를 들어 그러니까 내가 여자는 아니었지만
저희 어떤 제가 지금까지 인간으로서 살아온 어떤 바탕에서 여성으로 살아온 적이 없기 때문에 느껴지는 호기심 그리고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설득될 수 있는 그 뭐라고 하죠? 그 뭐 이유 뭐 이런 게 이제 탄하게 차곡차곡 쌓이면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그동안 이걸 또 생각 못했네 할 수 있는데 전 오히려 여기 등장하는 M이 너무 뭐랄까 캐릭터가 저한테는 약간 좀 이게 별론데 이래? 이런 사람이 약간 정신적으로 뭔가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M이라는 캐릭터는 뭐 이렇게 되게 신비로운 인물로 나와요. 전반적으로 책에서. 근데 뒤에 그 신비가 너무 급격히 깨져. 급격히 그리고 다 무릎 꿇고 얼마나 무릎 꿇고 앉아 있냐면 하도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있어가지고 무릎에 고름이 차서 절뚝거려 나중에. 병원에 실려가잖아. 병원에 실려가. 그 참. 좀 약간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황장군이요. 황장군이요. 신현준 씨 같이 있는 거요. 여기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깔죠. 그거 깔려고 얘기한 건데. 근데 그 다음에 둘이 또 차 마시면서 둘이 또 맨델스존을 들으면서 이제 둘이 아무렇지도 않게 차를 마시는데. 잘났어. 그러니까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비트겐슈타인 이야기하고. 이안 보스트리지라는 테너 알아요? 전 테너 몰라요. 그 지금 파바로티가 테너예요? 바로 테너. 테너예요? 네, 테너예요. 그럼 파바로티 하나 알아요. 그 이안 보스트리지는 여기 지금 막판에 이제 그 실연의 과정에서 결정적인 코드로 등장하는 게 슈베르트 가곡이잖아.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근데 그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를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부르는 테너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특이하게도 영국 사람인데 성악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저 옥스퍼드에서 뭐 문학인가 박사까지 하고 그러다 이제 나중에 이제 슈베르트를 부르면서 잘 부르네. 그래서 세계적인 테너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독일 가곡만 주로 불러요. 근데 딱 이미지가 되게 마르고 병약해 보이고 딱 그 슈베르트 같듯이 실연당한 그 방황하는 젊은이의 이미지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M을 그런 이미지로 계속 상상하고 있었거든 초반에. 그러니까 대단히 그렇게 상상하고 읽으면 M을 묘사하는 그 절대적인 사랑에 대한 그 감정 묘사 이런 것들이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공감이 되고 막 이렇게 사랑해보고 싶고. 근데 그게 이제 그 전차에서 다 깨지는 거지. 나 사실 그 에리와 잤어 하면서부터 에이? 여자였네? 하면서부터 그러면서 아주 M이 그 뒤로 보이는 그 김 기자가 방금 얘기한 그 1년에 이해할 수 없는 갑자기 그 신비를 뚫고 나와서 정말 자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거 오버하는 거지 약간 그런 것들이 그동안의 그 소설을 읽으면서 느꼈던 나의 상상과 로망을 다 깨트려. 이게 별로 이렇게 그 깨짐이 하나도 신선하지 않아. 그래서 저는 끝으로 갈수록 너무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M이 얼마나 대단한 M이 얼마나 대단한 놈이길래 이렇게까지 이제 나오나. 마성의 매력이구나. 마성의 매력이구나. 그래서 약간 진짜 막 개쩌는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뒤에 이게 예를 들어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게 그게 소설의 어떤 묘미다. 되게 개쩌는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족밥이었다. 뭐 이런 것도 반전이다. 뭐 그러면 그게 되게 이게 내가 그동안 뭐 이랬네. 그게 아니라 굉장히 허무하게 몇 가지 일련의 행동만으로 되게 나오고 뒤에 대사도 별로 없어.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좀 친절하게 좀 설명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뭔가 이제 이 화자 입장에서도 M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얘기하면 이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 약간 좀 납득이 잘 안 될까? M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삶인지. 진짜로 그렇게 사랑한 걸까 싶어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결국 다시 만나지도 않고. 결국에는 M이 또 너 어차피 한국 갈 거잖아. 뭐 이런 약간 여러분 이게 너 어차피 한국 갈 거잖아. 뭐 이런 식의 전개는 연애할 때 뭐 엄청 많잖아요. 이런 거를 뭔가 M스럽게 뭔가 좀 해결을 이렇게 아니면 뭔가 M스럽게 뭔가 무슨 글이라든지 이런 걸로 한 게 아니라 그냥 허무하게 그냥 떠나. 얘가 주인공이. 그러고 나서 그냥 몇 년 지나고 수미라는 그러니까 와서도 수미라는 여성분과 한국에서인 걸로 추정되는데 영화 보러 갔다가 또 내가 M 생각하면 얘는 진짜 애기인 거잖아. 매력적인 여성이긴 하지만 매력적인 이제 연애 상대이긴 하지만
너무 이제 대중적인 취향이고 하니까 되게 깔보잖아요. 아, 나 그 장면도 진짜 지금 죄송한 말이죠. 극혐의 기운이 막 올라오더라고. 왜요? 그 극장에 이제 무슨 되게 뭐 당시 흥행이 잘 되는 영화를 보러 갔나 봐. 근데 갑자기 이제 막 그 사람들을 경멸하면서 내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싫고 뭔가 그럴듯한 말로 하는데 그럼 그거 혼자 생각하든가. 같이 영화 보러 온 사람한테는 봉변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껏 갑자기 이 대중문화에 대한 혐오를 막 설파해요. 그게 이제 본인이 처음에 얘기한 건 아닌데 하도 티가 나니까 뭔가 얘가 꽁에 있으니까 이제 같이 영화를 본 연인이 물어보지 뭐 어디 불편하냐. 그러니까 이제 막 쏟아내. 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한심해 보이고 나 이런 미국 문화 자체가 나쁘다고 뭐 막 얘기. 얼마나 이게 이적입니까? 이 지적 허영심. 지적 허영심의 중이병 폭발에다가 남 배려하지 않고 그리고 같이 간 사람한테 불편하게 하고 잘한 척하는 재수없는 캐릭터를 구축하기 위해서였다면 이거는 대성공이에요. 근데 소설 그리고 끝나. 그리고 끝나서 뭔가 이게 캐릭터에 내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비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캐릭터를 창조하려고 할 수 있잖아요. 작가가. 근데 되게 근데 저는 보고 이게 근데 그런 캐릭터가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빌런이 아니라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스토리의 빌런이 아니라 주인공이기 때문에 호감이 잘 안 생기는 거죠. 주인공에 대해서. 호감이 잘 안 생기기 때문에 몰입도 잘 안 되고 공감이 잘 안 되고 내가 이런 애 이 얘기를 왜 자꾸 내가 듣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읽어드릴게요. 좀 긴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나는 수미와 함께 극장을 갔다. 사실 그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는 좀 더 중요하지 않았다. 비록 그 영화 안에 모든 내용이 역겨운 것들이었지만 말이다. 그 영화의 내용이 모든 경박함을 배제한 채 심오하고 사색적인 것처럼 보였다고 해도 역겨움이라는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두세 명으로 무리지어 제잘거리고 즐거워하고 혹은 기대감에 가득 찬 미소를 짓거나 일부는 짐짓 꾸며낸 듯한 관심 없다는 표정. 어쩔 수 없어서 이 영화를 보러 오긴 했으나 자신은 이것보다는 좀 더 수준 높은 영화만을 즐겨보며 이따위 영화를 보기 위해선 단지 약간의 돈과 시간만을 낼 뿐 자신의 값비싼 진지함은 결코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를 외면으로 드러내는 표정을 지은 채 극장 주변을 몰려들고 있었다. 그러면서 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보는데 이게 너무 자기는 불쾌했다. 타당성과 정당성이 심하게 결여된 불쾌감이었다. 뭐 그러면서 뭐 계속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욕을 하는데 수미가 얘기를 해요. 나는 영화를 보는 내내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고 즐거워하지 않았다. 수미는 참을성 있게 내색하지 않고 있었다. 수미는 영화가 지루했기 때문에 내 기분이 나빠진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나 사과했다. 나는 영화가 지루한 것은 아니었고 사실 지루함의 문제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으며 단지 그 통속성을 견디기 힘들었고 통속적인 가치의 미화도 역겨웠으며 보여주기 위해 만들었다는 의도가 노골적이어서 천하게 느껴졌으며 그런 영화를 보러 오는 군중들 사이에 내가 있다는 사실도 받아들기 힘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수미가 당신은 이상해요 라고 말했어요. 나를 설득하려는 의지로. 근데 이게 그러고 나서 둘이 대화를 하거든요. 수미한테 왜 이게 이제 별로였는지 얘기를 하는데 뭐 용이한 접근성을 가진 영화도 싫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 만들어진 것도 싫어요. 했더니 수미가 하지만 자신과 조금 맞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얼굴을 찌푸리고 금방 기분이 나빠지다니요. 나는 결코 당신을 비판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태도는 균형이 결여되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관대함도 부족한 상태에서나 나오는 것인데요. 오해하지 말아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당신의 태도가 당신을 그런 사람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상대가 나랑 이제 영화 보러 가는데 뭐 소개팅을 해서 이제 한 두세 번째 만난 분이 예를 들면 영화를 보러 가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막 해. 난 이 좀 혐오스러워 이게 막 너희들 다 한심한 사람들이야. 이러면 어떡할 것 같아. 그러면 그렇구나. 어떤 면에서 그러셨나요? 그러면서 그 다음 대화를 이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잘 들어가셨나요? 번호를 지우겠어. 즐거웠습니다. 그러겠죠. 거기서부터 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용인이 안 될 정도로 혐오감이 들었어. 근데 확실한 것은 작가도 그걸 알고 있어. 왜냐? 수민을 등장시켰기 때문에. 수미가 어떤 일반인들의 시선을 대변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이게 보여질 거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작가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난 이렇게 생각해라고 그냥 여기에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수미라는 인물을 통해서 일반인들 눈에는 화자가 어떻게 보인다는 걸 나도 알긴 안다는 얘기를 해주긴 해요. 주인공에 대해서 자꾸 이제 빨려 들어가고 아 나라면 어떻게 했지? 아 얘는 이렇게 했구나. 아 역시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근데 이런 대화를 이런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되게 중2병이 걸려 지적 허영심에 취해가지고 뭐 아 나는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건 안 봐.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뭐 8천만 명이 뭐 봐도 아이 뭐 안 봐. 뭐 이런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본인이 안 보는 건 뭐 자유인데 와가지고 초치 자 오징어 게임 보는 사람 정상 안 본 사람 정상 본 거 가지고 뭐 이딴 거 보냐고 지랄하는 사람 비정상 이 비정상이야 주인공이. 그래서 약간 전 약간 이 호감이 잘 느껴지지 않는데 이것도 약간 그것도 소설의 새로운 경험이야라고 한다면 뭐 그럴 수 있겠죠. 아무튼 근데 전 약간 공감이 안 돼가지고 되게 그 지금까지 어떤 소설 경험과는 조금 달랐다. 아오이 가든만 해도 거기 등장하는 사람이 불쌍하고 얼마나 힘들면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공감이 됐지만은 이 부분 약간 뭐랄까 심리적으로 뭔가 다가가기 힘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의 어떤 극단. 그렇죠. 지적 나르시시즘의 어떤 이 200페이지의 어떤 그 독백. 앞에 엄청 그리고 좀 약간 소설 후반부에 가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그런 거 들리는데 소설 처음 쓰기 시작할 때랑 그 후반부랑 조금 다른 경우가 좀 있는데 이게 이 작가분이 처음에 신나게 쓰다가 뒤에서 그 황석영의 손님 보면 뒤에 급히 끝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에이, 손님은 그만 건드려. 손님은 뒤에 챕터가 하나가 1등이야. 이만큼이다가 1등이야. 끝에 세 챕터는 몇 페이지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쓰다가 좀 피곤해서 짜게 쓰였나 그런 얘기 그리고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모티브나 어떤 그 주제를 이렇게 막 되게 권위 있는 뭐 다른 문학가나 음악에 이렇게 기대는 거는 전 사실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아요. 약간 비겁한 거죠. 그러니까 뒤로 가면 이 치머만이라는 그 독일 작곡가의 찌머만 얘기 나오도. 아니 그거는 피아니스트 그 다른 사람이에요. 찌머만 아니야? 그 치머만 아닌데 찌머만이 둘이야? 여러 명이야. 바이올리스트도 있어. 아 그래? 찌머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 작곡가의 글에 상당히 기대서 전개를 해요. 그 되게 무책임한 것 같아. 그리고 거기서마저도 그 본인의 어떤 지적 허영심의 만족감을 놓지 못하는 그 고집이 있어서 아 좀 죄송합니다 작가님한테. 근데 작가한테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화자가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작가님은 다 그렇죠. 알고 있을 수도 있죠. 독자의 어떤 이건 권리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주인공이 M을 좋아하잖아요. M은 근데 왜 하필이면 M 이거 되게 옛날 그 한국 현대 그 문학에서도 이제 L과 나 K는 뭐 선술집에서 만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왜 근데 등장인물 중에서 M만 이니셜로 나와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 사람 실제 이름이 M으로 시작하겠죠. 아 그래서 좀 그렇게 봅니다. 아 저는 그거보다는 이름을 드러내면은 남녀 성별이 이제 딱 드러날까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름이 나오면 뭔가 이렇게 절대적인 느낌은 그치 약간 덜하잖아. 신비감이 덜하기 때문에. 이건 뭐 거의 인간을 초월한 존재처럼 막 초반에 나오니까. 근데 보면 여기 작가분의 취향이 반영된 것 같은데 음악을 굉장히 숭앙하는 그런 주인공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보면 음악 때문에 독일 사는구나 근데 생각이 들죠. 정여욱 기자가 가서 이 작가님이 몇 살 때 이 소설 쓰신 거예요? 65년생이니까 그러니까 뭐 30대가 지나서 썼겠죠. 30대 중반쯤? 정여욱 기자가 30대 때 독일 가서 소설 썼다면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아니에요. 전 이런 나르시시스트가 아니에요. 오해가 있으시네. 주인공이 굉장히 나르시스트로 나오는데 이 뭐랄까 음악에 대한 그 굉장한 찬미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정여욱 기자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겠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또 저랑 똑같은 거 있게 바하가 뭐 이렇게 왕한테 헌정했다는 거에 대한 불만이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바흐가 쓴 곡이 사실 왕에게 헌정하기 위한 곡이기 때문에 이 민중들로서는 되게 이 곡을 좋아하는 게 되게 약간 좀 불편하다. 민중이라기보다 바하의 음악을 들으면 약간 인간을 초월한 느낌이 들거든. 아 이거는 정말 다른 차원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기원을 보니까 이게 왕한테 바쳤다고? 기껏 왕한테 바치려고? 나의 환상이 깨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떤 절대자에 대한 숭앙이나 아니면 정말 인간 내면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왕한테 칭찬받으려고 쓴 거라고? 뭐 이런 식의 신의 경지에 이른 이 멜로디가 결국은 얘도 정치질 하려고 한 거네? 라는데 오는 이 괴리감과 충격.
우리가 주인공에게 오는 괴리감과 충격도 그런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비슷하네요. 그리고 되게 좋은 구성으로 쓰신 얘기하다 보니 그런 걸 수 있겠다는. 그러네요. 그 바흐- 생각은 못했네. 그럼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네 진짜. 이게 어떤 우리가 자기 얘기였나? 앞에 거 다 편집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든 생각이긴 한데 정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뒤에 수미의 등장 그리고 M이 이제 나오는 이야기나 보면서 그런 나의 어떤 지적 허영심 같은 거를 대놓고 약간 좀 조롱하려는 게 아니었을까. 그 수미가 일반인이 봤을 때는 이렇게 수미가 굉장히 착한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굉장히 착하고 뭐랄까 이성적 판단이 되는 친구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약간 좀 자기 신의 어떤 그런 지적 허영을 그냥 다 늘어놓고 한번 뭐 뒤집어 보려는 식으로 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이제는 드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 드는데 아무튼 그 바흐에 대한 이야기 또 어떤 다른 어떤 이 예술가들의 이야기 많이 나오는 주인공이 그 책을 3권 사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이제 책 읽어주는 사람이란 그 책을 대해서 얘기를 꽤 길게 하는데 그게 영화 더 리더 봤어요? 아니요. 케이트 윈슬렛 나오는 거. 더 리더라는 뭐 영화도 있어요. 근데 진짜 되게 꼭 한번 보실 만한. 실제로 있는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영화화 돼서 그 케이트 윈슬렛 상도 많이 받았는데 그 타이타닉의 케이트 윈슬렛 있잖아. 그게 이제 독일 2차 대전 직전에 그 주인공이 이제 여성이 글을 못 읽어. 근데 이제 우연히 알게 된 이제 고등학교 10대 남자와 이렇게 뭐 사랑에 빠지는데 그 10대 남자애가 주로 해주는 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해요. 남자애는 책을 읽을 수 있고 남자 학생이야. 학생이니까. 둘이 되게 이제 그 에로틱한 관계인데 이제 거사를 치르고 나면 항상 이렇게 막 책을 읽어줘.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얘가 오기만 늘 기다려. 와서 얘가 읽어주는 책의 그 내용 그래서 막 엉엉 울기도 하고 막 궁금해하기도 하고. 아라비안 나이트네. 그러다가 이제 끊고 갈게요. 네. 한 번만 더 쳐주세요. 천일 야하구만. 그렇게 책을 읽어주다가 그러니까 얘는 그 여자애랑 자려면 얘기거리를 근데 이제 어쨌든 사회적으로는 부적절한 관계잖아요. 10대 남자와 20대 여자의 관계인데 그랬어요? 그러다 이제 둘이 뭐 어떻게 헤어지는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정말 몇십 년이 흘러서 몇십 년이 아니구나 10년 이게 대학생이 돼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얘가 이제 법대에 가서 전범 재판에 이제 참관을 하게 돼. 누가? 남자가. 남자가. 그 이제 당시 나치들에 대한 재판. 근데 거기에 이 여자가 나온 거야. 왜? 이 여자가 그 유대인 수용소에서 이제 일을 했던 거야. 그래서 그 이제 출석을 해갖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과 이 당혹스러움으로 이제 보는데 이 여자가 아주 독특한 학대를 했다는 거야. 그 유대인한테? 어떤 학대냐면 유대인한테? 네.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한테? 책을 읽어라. 나에게 책을 읽어달라. 그게 왜 학대야? 그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학대인 거지. 막. 책을 모르는 사람, 글씨를 모르는 사람한테? 아니 이 사람의 사정을 모르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폭력적으로 이제 막 그 책을 집어 던지면서 읽으라. 뭐 무슨 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사랑과 뭐 어떤 그 자기의 지적 욕망에 결합된 요구였을 텐데 그게 되게 이상한 상황에서 발현이 되니까 폭력처럼 이제 비춰졌던 거죠. 근데 주인공은 그걸 알지. 쟤는 진짜 책 읽어달라고 한 걸 텐데. 그래서 이제 뭐 할머니가 된 그 여성과 이제 다시 막 면회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옛날처럼 책을 읽어주면 테이프를 그래서 그 여자가 몇십 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늙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어준 테이프를 막 이제 보내요. 그래서 다시 그런 관계가 되다. 아니 그 시간에 그냥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걔가 보내준 테이프와 그 뭐 여러 가지 책들 이렇게 활자를 조합해서 글을 깨우쳐. 그냥 이게 한글이면은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한글은 누구나 배우기 쉽잖아요. 읽기 쉽고 쓰기 쉽고. 독일어가 어렵잖아. 그렇지, 독일 얘기죠. 과학적이지 못해서. 독일어가 별로라서 그래요. 한국어를 씁시다. 독일인이라면 한국어 씁시다. 이 뭔 개소리야! 네, 오늘의 교훈. 뭐 마지막에 슬퍼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책들이 다 진짜 있는 거고 한데 여기 음악 얘기도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는데 정혁 기자는 요 책 읽으면서 들을 만한 추천할 만한 곡이 혹시 여기 나온 게 있나요? 뭐 멘델스존도 나왔다가 뭐 누구도 나왔다가 뭐 조스타크 나왔다가. 근데 단연 이 소설을 관통하는 작곡가는 슈베르트 같은 뒷부분에 나오지만
앞에는 쇼스타코비치 얘기가 막 나오는데 중간에 나오고 안 어울리는 것 같고 그 특히 이제 추워질 요새 같을 때 겨울 나그네라는 연가곡이 이게 실현당한 남자의 방황 얘기거든요. 나도 들으면 알아요? 누구나 들으면 알아? 그 이 곡 알아. 연가곡 중에 그 보리수 나무 아래서 보면 딱 들으면 알아요. 보리수 시다르타 불교 가곡. 보리수 아래. 그러니까 이 우울한 연가곡 중에 유일한 장조 음악이야. 그 보리수 그러니까 막 방황하다가 보리수 아래에서 이제 쉬는 얘기인데 혹자는 이거를 더 극단적으로 이거는 자살을 꿈꾸는 얘기다. 그래서 달콤한 거다. 이렇게 더 비관적으로 해석도 하는데 그 정서가 다분히 녹아있고 이거 결국 짝사랑에 대한 얘기잖아요. 저도 이거 보다가 슈베르트에 나와가지고 슈베르트가 되게 인기가 없고 되게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나무위키 찾아봤어. 슈베르트는 죽을 때까지 무명이었어요. 그 보니까 슈베르트 진짜 우울하게 살도 엄청 찌고 신장이 뭐 안 좋아가지고 막 키가 156? 그 되게 키장남의 비애와 뭐 뚱뚱하고 매독으로 죽었다. 성병도 걸리시고 막 그래서 되게 우울하게 살았다는. 하지만 그리고 되게 일찍 죽었잖아요. 30 몇 살? 네. 그러니까 베토벤만 해도 굉장히 말년에는 추앙받는 대작곡가였거든요. 근데 슈베르트는 정말 끝내 그 인정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슈베르트가 베토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 베토벤 옆에 묻어줘. 그런데 베토벤 옆에다 묻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반대했다는 거야. 니 가게 뭔데 어디 베토벤 옆에 묻히려고 하냐. 그 형이 막 싹싹 빌었다는 얘기가 나무위키에 나옵니다. 확인된 건 아닙니다. 나무위키에 검은위키에 나와 있음. 아무튼 나무위키에 있음. 미술의 고흐가 있다면 음악의 이제 불행의 끝판왕은 슈베르트다. 마티스도 불행. 아니 근데 그 고흐만 하겠어요. 고흐가 더 불쌍해? 고흐는 정말 불쌍하잖아. 아무튼 여러분은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게 저는 현생에 행복하게 사는 게 좋다. 불행한 고흐가 나쁘지 그러면 않다. 불행하지만 죽고 나서 불멸의 이름을 얻는 것보다 필요 없어. 죽고 나서 아무도 기억을 못 하더라도 저는 약간 반반. 욕심은 반반. 있네. 욕심은 있네. 반반. 여러분 치킨도 반반 무반이 먹는데 저도 그냥 현생에서 적당히 즐겁게 살다가 여러분이랑 이렇게 소통 얘기하고 하다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죽고 싶은데 저는 첫 챕터가 정말 높은 허들이라고 봐요. 이거를 넘지 못하고 덮으신 분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이제 책을 사게 만드는이라고 우리가 앞에 소개했잖아요. 만약에 저희의 추천으로 이 책을 사신다 그러면 이 악물고 첫 챕터, 두 챕터까지는 좀 넘어가고 그 요하임 걔가 막 그 주접을 떨어요. 그것도 재밌죠. 요하임 주접 떠는 것보다 재밌어. 크리스마스 파티 가는 것보다 재밌어.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호불호가 좀 있겠지만 호가 좀 드물지 않을까요? 조용히 해. 호불호가 아니겠지만 매불매가 매불매가 갈리겠지만 추천합니까? 어떤 분에게 추천합니까? 이 소설 어떤 분에게? 나 같은 분 여기 자기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 근데 나에 대한 사랑의 근거를 좀 찾고 싶은 분한테는 추천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배수아 작가를 이제 인터뷰가 이제 독일에 계시기 때문에 맨날 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제 뭐 서면이나 뭐 영상으로만 인터뷰했는데 어떤 분입니까? 기본적으로 작가분은? 배수아 작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65년생이고 그 이화여대 화학과를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책 이게 다분히 자기 얘기인데 보면은 그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내 적응을 못했는가가 나오잖아요. 공부도 안 하고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그냥 자기 책만 봤다는 거 아니야? 저랑 똑같네요. 저도 수업 시간에 협객 불금매 계속 봤습니다.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이화여대 가셨으니까 공부를 잘했. 머리가 좋으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 쓴 거예요. 이 나온 게 보면은 엄청 지적 이 갈급함이 많은 근데 분이야. 그게 좀 깨는 게 학교 졸업하고 병무청 공무원이셨어. 병무청에서 근무하시다가 등단한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다 진짜. 그러니까 능력자인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뭐 하여튼 그런 그 독특한 자기 감수성과 그 등단을 하셨다가 갑자기 독일인 영화 감독? 독일로 독일인이에요? 네. 한국인이에요? 남편은 독일 분이죠. 독일분 영화 감독을 러브 스토리도 재밌겠는데? 근데 이제 배수아 검색해 보시면 보통 소설가를 검색하면 뭐 그 감상문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막 블로그에 요약 줄거리도 나오고. 근데 한번 해보세요. 배수아 작가는 그 블로그에 뭐 등장하는 글들도 요약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요약이 힘들어. 다 이게 비슷해요. 오직 책 읽기에서 익스클루시브. 제가 봤던 소설은 유일하게 뱀과 물이라는 단편집인데 요약 이래. 진짜? 자 유년 시절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이 요약 이거 뭐지? 이게 뭐 그러니까 보통 발췌를 해요. 왜냐면 문장들이 아름다운 문장들. 여기도 그 굉장히 묘사나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데 약간
적어두고 싶은 문장들이 꽤 있잖아요. 맞아요. 문장은 되게 훌륭한. 네. 그러니까 그런 문장들을 발췌한 글들이 많지 음. 이게 딱 만져지는 스토리가 별로 없어. 그런 스타일의 소설가시구나. 그런 스타일을 계속 고집해요. 그러니까 평론가들이 뭐야 이씨 이럴 만한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칭찬하고 응원하겠지만 싫어하는 평론가들은 또 되게 저주하는. 근데 그런 거를 10년 동안 자기 세계를 그렇게 해왔다면은 그건 당연히 어떤 창작자로서 당연히 인정받아야 할 부분이 아닐까. 감히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제가 인정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소설이 자기 얘기라고 생각하고 본다면 그 뒤에 붙여주실 인터뷰가 되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현되는 거잖아. 아 이런 분이구나. 근데 되게 그 약간 이 톤하고 좀 맞아요. 어울려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편 같은 경우에는 소설을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저희 이야기를 듣고 뭐 이상한 소리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뒤에 인터뷰를 같이 붙여보시면 그렇죠. 굉장히 또 이런 사람이 속에서 하는 게 이런 이야기였구나라는 거를 또 봐질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소설을 쓰는 사람 사실 우리가 예전에 그 아오이 가든 같은 경우에도 이런 소설 막 굉장히 그 장르적 그 문법 파괴 때문에 굉장히 다가가기 힘들었잖아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네, 좋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소설 중에 어쨌든 좀 제일 당혹스럽고 새로운 경험이긴 했죠. 맞아요. 제일 저도 제일 압도적으로. 그래서 독서의 어떤 다양성 측면에서는 저는 좋은 경험이었어요. 읽으실 때 좀 시간을 두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술술 넘어가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페이지 볼 때 꾸준히 그러니까 얘가 무슨 말하는지 쭉 읽어보고 한 문장 한 문장 좀 곱씹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고 이게 앞과 뒤가 이렇게 연결이나 어떤 구조적인 그 개연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우리가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하고 다시 읽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읽지 말고 이렇게 쭉 읽으시면 오히려 제가 그렇게 읽었어요. 그냥 눈에 안 들어오면 그냥 넘어가는 거지. 나는 배수아식의 독서법은 그게 그게 맞다. 훨씬 편할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이 팔렸나 봐. 7쇄 찍고 2판 찍었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안 되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에세이스트의 책상. 간지나요. 자, 다음 주는 이제 좀 쉬어갈 수 있는. 네. 우리가 좀 재밌게 이야기꾼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꾼. 네. 기존의 어떤 네. 우리가 소설이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런 소설인가 봐요. 서사가 있는. 네. 예, 성석재 소설가 많이들 좋아하시죠? 예,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제목도 좀 특이한데.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이거는 이제 정말 이야기입니다. 성석재 소설가 제일 유명한 작품이 뭐죠? 이거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성석재라는 이름이 하도 성석재 그래가지고 이름이 또 독특하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작가가 있군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는데 뭐 하나 읽어봐야지 했는데 요거 읽으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다음 주까지 성석재 소설가의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읽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책 봐! 책 좀 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두 분 너무 죄송해요. 앞에서 그냥 앉아 계시게 해갖고. 잘 들었어요. 저는 원래 저는 독일 베를린 인근의 호수가 있는 마을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이곳은 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글을 쓰기 위해서 자주 머물렀던 곳입니다. 썸머하우스인데 썸머하우스이기 때문에 난방시설이 있지도 않고 최근까지는 더운 물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특히 이제 여름이 지나가서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숲과 호수를 산책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서 글을 쓸 때 무척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가장 최근작인 뱀과 물 그리고 멀리 있다 우르는 늦을 것이다를 이 집에서 썼어요. 에세이스트의 책상은 제가 독일 생활의 아주 초창기에 쓴 작품입니다. 원래 의도는 자명하게 사랑에 관한 책을 쓰려고 했어요. 주인공인 화자는 자신의 독일어 선생인 M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그 사랑을 상실하고 그럼으로써 또 다른 모종의 사랑의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M은 여성이자 남성이고 아름다움의 추상명사로서 음악이고 언어이고 자아이고 대상인 이상적인 존재입니다. 물론 어떤 인간도 그런 이상적인 존재가 될 수는 없겠지만 사랑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내가 독일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마치 사물처럼 관찰하고 응시하고 그렇게 바라보았던 언어, 고독 속에서 처음으로 낯선 감각을 일깨워 주었던 그런 관계, 어떤 유일한 느낌이 불러일으킨 대상, 또한 나 자신이 그런 언어이고 그런 대상이고 그런 감각이 되는 경험을 M이라는 인물 안으로 완전히 투사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저는 사랑은 혁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오직 혁명이라고. 혁명이 아닌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믿었어요. 이 믿음은 사실 지금까지도 근본적으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해진 점이 있다면 사랑은 더 많이 살게 합니다. 사랑은 더 많은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것이 아마 삶의 혁명이 아닐까 생각해요. 물론 이것만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고집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내가 사랑을 느끼는 순간은 바로 그런 때입니다. 적어도 2번은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떠나갔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봐요. 저는 적어도 2번을 경험했고 그래서 무척 행복합니다. 음악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하자면 저는 마치 음악을 범신론과 같은 입장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종류의 리듬감이 있는 소리는 저에게 다 음악입니다. 최근에 제가 매우 매료되고 있는 음악은 아주 높은 텅 빈 허공을 울리는 물소리, 떨어지는 물소리, 그리고 아주 동굴처럼 텅 빈 공간에서 울리는 문학 텍스트를 읽는 목소리, 그리고 속삭임입니다. 저는 좀 형식에 대해서 급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형식은 없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시와 산문의 명확한 경계를 충분히 깨닫지 못했어요. 작가가 나라는 화자로 글을 쓰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만들어진 경계는 허물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글을 쓸 뿐이죠. 글을 쓸 뿐이고 내 글을 읽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 부르든가는 그들의 몫이지 내가 생각할 문제는 혹은 내가 미리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M은 단순한 아름다움이나 미덕으로 칭송받는 존재가 아니었다. 도리어 M은 한눈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했다. M은 몇 마디의 구호나 텔레비전 토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M은 마치 그림이 전혀 없는 책과 같았다. 내가 영혼을 바쳐 읽지 않으면 나는 M을 영원히 알 수 없게 되는 그런 존재 말이다. 나는 내가 M을 일생에 단 한 번밖에 만날 수 없으며 그 기회를 영영 잃었다고 인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M에 대한 그리움을 멈추지 않았다. 작가란 항상 다음 작품을 쓰고 있는 존재를 말하겠죠. 저도 다르지 않고 그래서 저도 지금 다음 책을 쓰고 있는데 아마 내년쯤에 어딘가에 연재를 하게 될 것 같은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저는 작품을 끝까지 써봐야 이것이 어떤 작품이 될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 작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은 한마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당시 아무도 나에게 계속해서 학교에 다니고 싶은지 어떤지 그것을 물어온 사람은 없었다. 책을 뺏기고 비웃음을 당했으나 나는 여전히 수업 시간에 다른 것들을 읽었으며 대학을 졸업하는 그날까지 수업을 전혀 듣지 못했다. 듣지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다.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도 한 명도 없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 나는 그들 학창시절의 동료들을 다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
학교에서 배운 것은 단지 집단에 대한 복종의 태도, 그것이 전부였다.